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고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듯 환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코너입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때 저도 생각이 나는데 1년 전만 해도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다면서 영끌에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지 되겠다라는 이런 추격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던 1년 전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네. 지금 수요 관망세가 완연하게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정도로 거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냉랭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통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올 들어서 작년 말 대비 8월 말까지 아파트 가격이 전국적으로는 0.81% 하락세로 전환이 된 상태고 서울 지역이 0.85% 하락률을, 경기 인천 역시 1.5% 안팎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지방에서도 대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각각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6% 이상 하락률을 보이면서 1년 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작년 8월 말 지수랑 비교해서 1년 동안의 누적 지수 변동률을 보면 네. 아직 하락 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의 강북구나 경기의 하남시, 대구, 대전 서구 일부 이렇게 일부 지역들이 1년 누적 지수로는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이런 변화된 분위기 체감한 거에 비해서는 지표 낙폭이 아직 미미하다. 그래서 여전히 집값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라는 수요자들의 시각이 많은 상황이어서 네. 충분히 하락이 되고 재진입이 형성될 때까지는 가격 조정이나 거래 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말씀 나눈 것처럼 일단 매수세가 실종된 상황이어서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전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내린 급매물 말고는 거래가 안 되면서 집값이 지표상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올 들어서 4차례나 연속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상태고 기준금리 지금 2.5%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연내 추가 인상이 예상돼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시선이고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실제로 수요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변동금리 기준으로 상단이 지금 6%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금리 오르면서 이 가계대출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중은행들이 일부 이제 금리 인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동금리 주담대 상단이 6%대 중반까지 높게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이전처럼 저렴한 금리에 손쉽게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거나 투자에 나서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대출 규제 역시도 까다로워진 상태죠. 그래서 DSR 등이 강화되면서 금리도 올랐는데 대출 여력도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매력이 줄어든 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집값이 좀 더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도 수억 원씩 내린 급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어서 서울의 강남구 대치동이나 도곡동 같이 이제 소위 고가주택이 모여 있는 상급 지역에서도 직전에 거래됐던 최고가에 비해서 수억 원 정도 내린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가 거의 형성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투자 상급 지역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가격을 크게 내린 매물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들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입니다. 일단 KB부동산 통계를 보시면 서울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 지수가 지난 8월 기준
지수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관련 조사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가 이제 설명하는 게 100 이하로 내려갈수록 집값이 앞으로 더 내릴 것 같다,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이제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더 내릴 걸로 보는 수요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거래가 어려워지면 이제 조정된 매물이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점 대비 크게 떨어진 매물도 출현을 하고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면서 지표적인 하락도 계속 이어질 텐데, 다만 이런 상급지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한 건 맞지만 네. 여전히 이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 매도자들도 많아서 이런 급매물 출시량이 막 쏟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 많지는 않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소들을 좀 돌아보면 아예 이제 휴업 상태로 문을 닫고 있는 업소들도 많고, 예전과 달리 방학이나 개학을 전후로 한 학기 수요조차도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8월 기준 최근 집계된 통계가 372건으로 최저 수준, 거래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이런 거래 절벽과 함께 일부 급매물들이 출현하면서 조정이 계속 좀 미세하게 이루어지다가 이후에 급매물 출시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들이 오면 네. 호가 조정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급매물이 많지는 않지만 급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매매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금리 상승기에 지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도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일단은 전반적인 거래 부진 영향으로 증여 건수 자체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증여 자체도 이제 거래되는 시세나 시가 등의 조정에 따라서 세금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좀 관망하는 영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계 자체를 보시면 한국부동산원 거래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에 서울 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가 337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최저 수준이고요. 전체 여러 가지 유형의 전체 매매 거래량 중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7.2%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거래 부진이 증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최근에 증여 관련한 이제 거래량 추이는 사실 변동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특히 이제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처분하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난 시점도 최근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남권 등의 고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증여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 20년 7월에 증여 건수는 한 3,300여 건 정도로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가 지난해 여름부터 급감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이제 400건, 500건, 이렇게 300건대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거래 부진 이런 것들이 증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증여에 관련된 이제 절세 문제 때문에도 가격 변동을 이제 보유자들이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국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불렸죠. 외국인의 건축물과 토지 거래가 줄었거든요.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이번에 나왔던데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일단 3일 기준으로 발표됐던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7월에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건축물 거래량 집계치가 1,338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 거래량에 비해서는 18% 정도 감소한 수치인데요. 지난 6월부터 이제 하락 전환이 돼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부동산 시장 전반에 이제 가치 하락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건축물뿐만 아니라 이제 순수 토지 외국인 거래량도 줄어서 7월에 외국인 순수 토지 거래량이 471필지, 전달보다 20필지 가량 거래량으로는 감소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유형에 상관없이 좀 거래 부진이 마찬가지로 이쪽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거래 규제 이제 단속이나 강화 방침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토부 주무부서와 이제 뭐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들의 투기성 성향을 가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현장 및 기획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정책 거래 기획 조사 같은 것들이 거래 시장에도 영향을 일부 미친다라는 분석도 있고, 이 조사 이후에 외국인들의 거래 이제 체계나 제도에 대해서 좀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가격이 좀 떨어진 이후에도 외국인 거래가 다시 재진입하면서 급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장단점과 함께 반기시는 수요도 있고 좀 저하하시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기시는 수요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국내 이제 내국인들 국민들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세금이라던가 대출 문제들이 훨씬 더 규제가 덜했다라는 부분을 역차별이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게 좀 규제가 강화되고 적정하게 제도가 정비되면서 외국인들보다 국내 거래나 뭐 이런 것들에 조금 통로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동산 관련 소식 전해드릴 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 거래 절벽, 매수 심리 위축 뭐 이런 단어들인데, 정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좀 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풀어주는 걸 검토 중이라는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네, 지금 그런 검토를 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자체가 워낙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집값 하락세에 진입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좀 과도한 규제로 언급됐었던 이제 시가 15억 원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 자체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상이 나온 것으로 일단 해석이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이제 가격 기준의 주담대 원천 금지 같은 것들이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규제 정상화라는 이런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위헌 소송도 제기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일단 이달 말에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서 시장 대응 방안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로 검토될 것이다. 추석 이후에 그런 예정들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규제도 이제 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대출 규제 전반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기는 한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시장 자체가 워낙 냉랭해진 상태고 좀 너무 과도한 규제다라는 입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그동안 중산층의 주거사 자리를 없애는 거다라는 비판도 늘 있어 왔는데, 어쨌든 추석 연휴 직후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주택담보대출 15억 족쇄를 풀게 되면 부동산 시장 투기가 또 재가열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대출 규제 완화 자체가 항상 그런 또 부작용이나 반작용을 수반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좀 민감하고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시장 자체에 지금 하락에 대한 우려나 관망 심리가 상당히 강한 상황이어서 이 규제가 혹시 풀린다고 해도 아주 초단기 매수세가 급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이 된 후에 바닥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자들이 재진입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가 풀려 있는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네. 관리는 좀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규제 완화 검토에 대해서 해당 조치 자체가 지금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을 고려했을 때 너무 좀 전반적으로 과도한 대출 금지 규제다라는 지적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이런 고가 지역에서의 대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다 보니까 이제 현금 보유력이 많은 소위 부자들만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역차별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금 순기능적으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전국의 빈집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정부와 뭐 지방자치단체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발표된 수치 보시면 20년 기준 전국의 빈집 현황이 151만 1,300여 가구 정도로 10년 사이에 한 2배로 늘어났다라는 집계인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이 빈집 관리에 대한 이제 미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부족하고 현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점점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빈집 관리를 좀 하려면 관련된 정책 수립과 함께 예산도 배정돼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각각 그런 지역별 빈집 상황이라던가 정책을 수립하는 지자체들의 원칙이나 조례 같은 것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지적인데, 네. 실제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전국의 기초 지자체 중에서 이런 빈집을 관리하는 것에 관련된 조례 같은 것들이 준비돼 있지 않은 곳이 약 27% 정도 된다고 이제 집계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원칙이나 정책, 관리 기준, 그리고 관련 예산 자체도 워낙 적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공급 부족이나 수급 불균형 자체도 이제 주택 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지만 빈집 관리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큰 문제가 불거졌다라기보다는 이후에 미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 원칙이나 기준, 정책 같은 것들을 좀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방침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집 조례조차 없는 지자체가 지금 좀 많다고 하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가 1년 사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험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에도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악화될 때 이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서 연쇄적인 부실 문제 같은 것들이 부각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최근에 우려도 많아지고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주요 이제 뭐 이금융권이나 일금융권에서의 PF 대출과 관련된 연체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불거진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산업 시장이나 경기가 좀 더 냉랭해질 수도 있고, 좀 이제 은행들에 따라서는 무분별하게 PF 대출을 좀 한도 이상으로 받아놓거나 연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부실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좀 리스크 조사를 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별로 지금 보면 사실 대출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인상률만 이렇게 크게 잡히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또 꽤 부동산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서 늘린 이제 은행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네. 이런 은행별로 현재의 뭐 한도 초과 상태라던가 연체 가능성이라던가 연계된 파생 이제 부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이후에 리스크가 발생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조절하고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